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은 기준금리 인하였습니다. 이제 2%대 금리로 접어들게 됐는데요. 일단은 경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는 가운데 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오늘 하는 금통위에 대한 여러 배경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고려대 경제학과 김진일 교수 나오셨고요. 상명대 경제학부 이동진 교수, 가톨릭대 경제학과 허인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BG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BG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의 선택은 금리 인하였습니다. 한 차례 금리를 유지를 하고 쉰 다음에 다시 이제 인하를 재개한 셈인데 적절한 타이밍에 내릴 때가 됐을 때 내렸다고 보시는지 먼저 총평부터 듣겠습니다, 김 교수님.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는 이제 약간 인하할지 안 할지 그러다 동결을 했고 이번 인하를 했는데요. 네. 결국은 중요한 건 중장기적으로 올해 말까지 어떻게 그 금리를 가져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타이밍을 언제 선택하냐 하는 거는 그때그때에 어떻게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과 어떻게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장기적인 전망에 부합하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은 거는 뭐 지난번이나 이번이나 항상 비슷하고요. 그렇다면 결국 금융 혹은 이제 환율에 있어서 그 당시의 타이밍, 네. 아니면은 이제 가계부채에서 타이밍, 그 타이밍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게, 왜냐하면 이게 결정을 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저희가 되돌아볼 때는 그냥 데이터를 보는 것이지만 네. 결과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시장의 흐름을 끌고 나가는 게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타이밍이 뭐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로써 우리 기준 금리가 이제 2%대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게 2년 4개월 만에 2%대. 어떻게 보십니까? 2%대 금리가 경기를 좀 북돋을 만한 군불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뭐 이번 한 번 한 거 가지고 또 그렇게 확실히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금리를 인하시키게 되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이제 대출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네. 이제 뭐 소비 그리고 뭐 중소기업 투자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시장 금리, 회사 금리 같은 것이 하락이 되면서 투자 여건이 이제 개선이 되고 그래야 되는 건데 지난 11월에 그 금리를 인하했을 때도 오히려 대출 금리는 올라 버렸죠,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출 쪽에서의 효과는 아직까지는 이제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불확실성 요인들이 이제 굉장히 큰 상황에서 우리가 금리 이번에 25p 인하 가지고 큰 효과를 기대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도 조정을 해주지 않으면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서서히 좀 조정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금리를 내리는 이 사이클 자체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를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예, 그렇죠. 이제 앞에서 뭐 이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제가 뭐 지난 한 2주 전인가요? 뭐 나와가지고 네. 저희 재정 정책이 더 필요하다라고 저 말씀을 저희가 드렸는데 추경 이야기를 했었죠. 예, 그런데요. 뭐 추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은 분위기가 이제 계속 형성이 되니까 어떻게 하든 이제 경기 하방 속도는 조금 더 강해지는 것 같고 하는 일 판단하기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낮추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통화 정책이라도 이제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인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결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전에도 뭐 금리 결정할 때 항상 얘기에 나왔던 뭐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뭐 네. 기업의 부채 문제라든지 이런 건 전혀 해소돼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이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금리 인하로 소비나 투자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그러면 작년에 두 차례 내렸었던 금리 인하 효과가 시장 전반에 나타나기에는 조금 더 봐야 된다? 이런 상황인가요? 근데 효과라는 게 금리를 예상보다 더 내리면 효과는 항상 있게 마련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데 네. 과연 예상이 어땠느냐 이런 문제이고요. 네. 그리고 금리를 내린 다음에 다른 변수, 예를 들어서 불확실성이 얼마나 변했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금리 자체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경제의 방향을 바꾸는 정도까지 되겠느냐? 그건 아니고요. 네. 그런 걱정은 있는 거죠. 작년에 10월, 11월 두 차례 내렸었고 그 이후에 비상계엄 사태가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경제 충격을 줬잖아요. 네. 그리고 금리 인하 효과가 그런 예상치 못한 변수로 상쇄돼 버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고 또 다른 충격이니까요. 정치적인 충격이 있었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은 정치적인 충격 그 자체보다는 그것이 얼마나 심리를 오래 바꾸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지난 제가 한국에 들어온 게 2010년인데 그 이후에 이렇게 한국은행에 있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경제 전망도 얘기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예를 들어서 뭐 세월호 사태 같은 게 일어났을 때 그 네. 자체가 주는 그 자체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예. 그 이후에 심리를 얼마나 바꾸느냐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엄을 수십 년 만에 생긴 것이고 네. 그것이 과연 국민들의 소비 성향을 얼마나 바꿀 것인가 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냥 매일매일 지나가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도 모르지만 경제 전체로서 예를 들어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비교적 빨리 다른 데보다는 데이터를 빨리 받고 있지만 네. 그래도 실제로 이제 신용카드 같은 데이터를 얼마나 잘 받느냐에 따라서 예. 그런 그 소비의 변화를 알아나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세월호 때도 생각보다 더 오래 가더라 하는 것이 사람들의 되돌아보니까 의견인데 네. 지금 마찬가지로 이 그 정치적인 격변 상황에서 어떻게 불확실성이 계속돼 가느냐 혹은 해소되느냐 네. 그런 두 가지 그 위아래 리스크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이창용 총재가 왜 그는 금리를 그대로 유지했을까라는 배경으로 꼽은 게 사실 환율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내릴 수 있었던 거는 그때와 비교하면 환율이 그나마 좀 숨통을 트일 만큼 내려갔다. 1,420원대까지 내려갔으니까. 예. 그런 것도 이번에 인하 결정에 좀 주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원래 만약에 다른 요인이 없으면 실물 경기 요인만 봤으면은 진작에 금리를 더 내렸어야겠죠. 네. 예, 그랬을 텐데 못 내렸던 이유는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아까 김재일 교수도 말씀하신 환율 문제하고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됐는데 가계부채로 이제 스트레스 DSR이 이제 좀 더 이번에 확대가 되고 또 저기 다음 달에 금융에서도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는다 그러니까 네. 조금 꺾이는 추세이고 이제 환율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뭐 트럼프 그 출범 직후에는 이제 109원 그 달러 인덱스가 109원까지 올랐다가 네. 109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이제 6 106대로 이렇게 수준까지 떨어져서 떨어졌죠. 생각보다 안정화되고 있고 그리고 그 이제 아이비들이 당초부터 그런 식으로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달러 강세는 한 6개월 정도 가다가 좀 진정이 될 것이다. 아래쪽으로 내려갈 것이다. 근데 벌써 지금 한 2개월이 이제 지난 상황인데 그렇게 강세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 그럼 달러 가치 측면에서는 지금 다소 이제 안정화가 되고 있다는 시그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화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탄핵이 만약에 이제 절차가 이제 다 진행이 되고 네. 하게 되면은 그 지난번에 뭐 계엄 사태와는 그런 출렁이는 충격은 없지 않을까 보면은 다소 안정적으로 평가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여지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25bp 정도는 지금 인하를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당위성을 갖고 이번에 내렸다고 이제 여러 측면을 설명을 해 주시는데 허 교수님 저희 지난번에 추경 그때 이야기했지만 그때 이후로 추경과 관련해서는 변한 게 없거든요. 여전히 집행 편성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경이 뒷받침해 주지 못한 것도 하는 입장에서는 이창용 총재가 몇 번에 걸쳐서 추경 필요성을 얘기했으니까 이번에 금리를 내려서라도 좀 경기를 보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이제 우선 뭐 KDI나 뭐 하느니 뭐 이 충돌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때 뭐 비춰졌죠. 네,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와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단체, 두 경제 주체, 경제 연구 단체들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보는 것이 지금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그냥 동의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경기 부양이 필요한데 이게 뭐가 먼저냐, 뭐가 효과가 좋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논쟁이었는데, 네. 예,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재정 정책은 지금 힘이 없는 지금 상황이고 앞으로 그게 힘을 발휘해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때까지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이라도 이 경기를 부양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한은의 결정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여름 1%대 성장률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경험해 본 적이 한 5번뿐이 없는 그런 사태이거든요. 네. 최근 들어서 좀 많아져가지고 이제 2% 밑으로 내려와도 뭐 그런가 보다. 뭐 5번밖에 안 됩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5번뿐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좀 따져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그리고 그게 벌써 한 3해 정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 1.4, 2.0 그리고 뭐 한은의 전망치가 맞다고 그런다면 1.5. 굉장히 큰 폭의 경기 침체를 장기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대책이 좀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한은의 어려운 결정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김진일 교수님,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더 벌어졌는데. 더 벌어진 거고요. 네, 그러게 지금 뭐 중장기적으로 부담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네. 그게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으니까 사실 뭐 재작년쯤 돼서 이렇게 2년 후에 금리 격차가 얼마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벌어졌을 걸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 경제가 그만큼 튼튼해지고 뭐 단단해진 건데요. 이 정도 금리 격차를 견딜 만큼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그만큼은 한국 경제가 튼튼해진 거고요. 또 반대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안감 속에서 이걸 시도한다는 얘기는 아까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워낙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위험을 뭐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행인 건 한국 경제가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 만큼 과거에 비해서는 이런 금리 격차를 견딜 수 있는 것은 있지만 이것이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지금 수정치를 내놓은 거는 1.5% 성장률을 제시했습니다.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보수적으로 추정했습니다. 원래 1.6 내지 조금 높게 보면 1.7 정도를 제시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 그거보다 더 낮춘 1.5%.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1월 말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1.6에서 1.7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가 지금 한 4주 전쯤이니까 그때가 막 이제 공식적인 전망 프로세스가 시작되는 단계였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통 보는 게 대외 여건을 먼저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데이터들을 살펴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는 1.6, 1.7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이후에 실제로 국내 데이터들을 다시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더니 1.6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판단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경제가 조금 더 안 좋구나라는 시그널이 그냥 데이터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0.1이 떨어질 정도로 지금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 보면은 지금 경제 상황이 생각보다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도 조금 더 안 좋은 것 아니냐. 보통은 금리를 저렇게 전망을 내릴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조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를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그 이하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하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 1.5%의 숫자 자체도 네. 사실 반영 안 된 게 아직 많이 남아 있다. 허 교수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수출이 부진한 거가 이제 전망치를 낮춘 원인도 되겠습니다만 이 불확실성이 더 크거든요. 지금 이제 수출 부진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기준 전망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준치보다 더 나빠진다고 그런다면 방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망치라는 것이 이제 어떠한 적정한 수준의 시나리오지 더 스트레스가 가해진 시나리오가 아니기 때문에요. 충분히 이제 하방할 저것보다 낮아질 위험이 존재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거는 분명히 이제 한은이 금리를 내리면서 전망치를 했기 때문에 통화 정책의 방향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통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제 1.5%다라고 예상을 한 것이고. 재정 정책이 이제 뒷받침이 될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하지는 않았을까
라는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보는데요. 예, 하반기라도 예, 재정 정책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이게 기준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그런다면 만약에 이제 하느니 예상하는 정도의 재정 정책이 안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수출이 더 나빠진다고 한다고 그런다면 네. 저거보다도 더 낮아질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에 고려된 변수가 추경 여부는 아직 반영 안 된. 그거라고 봐야 돼요? 그- 예, 그거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한국에 전망할 때요. 제가 첫 주에 전제치라는 거를 만들거든요. 예. 전제치 리스트를 해가지고 요게 오랫동안 요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전제치에 재정 지출 규모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추경이 아까 포함돼 교수님은 네, 포함될 수도 있다라고 예,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반기에. 그거는 발표를 안 합니다. 그 전제치의 내용은. 근데 그 안에는 분명히 들어있는데 그걸 얼마로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고려 안 된 변수는 트럼프 관세가 지금 엄포만 났지 실현된 건 아직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입거나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는 아직 반영이 안 된 거란 말이죠. 뭐 칼치에서 반쯤 뺀 상태. 그렇죠. 반쯤 된 정확한 비유십니다. 한 반쯤 뺀 것 같아요. 예. 다시 넣지는 않을 거고. 네. 이제 언제 뺄지, 빼고 나면 뭐가 나올지. 몇 번 휘두를지 네. 뭐 그런 걸 그런 결정해야 거를 되죠. 이제 결정하는 거에 대한 불안감도 저기에 반영돼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숫자 보여주실 때 작년에 2.3에서 1년 만에 1. 네. 네. 아 성장률 그러니까, 그래프요. 네.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2.3%에서 1.5%니까 1년 만에 0.8% 포인트가 빠진 건데요. 그러네요. 전망치가 네. 코로나를 제외하고 저만큼 빠진 적이 언제 저도 뭐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뭐 흔한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당연히 그랬을 테고 2020년 성장률은요. 그거 말고는 아마 가장 크지 않을까. 네. 그러면 전반적인 정도인데. 시나리오는 그래도 경기의 흐름은 상저하고를 놓고선 지금 1.5를 지금 일단 제시한 것 같은데 네. 만약에 부정적으로 상저하고가 안 되고 상저하저나 어쨌든 상저하고의 그림보다 더 안 좋은 쪽으로 간다면 1.5 밑으로 떨어진다. 네. 그러면 아주 일각에서는 뭐 아주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1%대 초반대의 네. 성장률도 저희가 가만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도 그러니까 볼 수 일부 있어요. 뭐 아이비들은 뭐 1.0까지도 얘기를 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저게 지금 전망이라는 거를 할 때 제가 연준에 대한 얘기도 할 때도 항상 그런데 그거를 통계학에서는 뭐 통계학 전공하셨지만 포캐스팅하고 프로젝션을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캐스팅은 진짜 자기 돈 걸고 이게 가장 라이클리하다는 것이고 네. 프로젝션은 전망,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스토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망에는 자신의 정책, 왜냐하면 한국은행으로서는 그 기준금리를 끌고 가는 정책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신이 이해하는 경제 상황, 내가 생각하는 정책의 효과가 가장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가 그러니까 바라는 방식은 아닐지라도 내가 지금 가정하는 방식으로 흘러갈 때 이렇게 되면 경제가 흘러갈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상저하고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상반기에 충격이 오면 정책을 펴서 이렇게 하면 그에 대한 대응이 잘 된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잖아요. 네. 학생들이 공부할 때 이렇게 하면 성적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건데 결과는 항상 그만큼은 아니란 말이죠. 뭐 교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르치면 애들이 좋아하겠지 하지만 마찬가지로 그래서 전망에 대한 그런 상향 바이어스는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렇다면 결국은 자기가 전망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끌어갈 수 있는 예상보다 예상이 1.6이라고 한다면 0.1%포인트를 낮게 한 이유가 그동안 시장에서 전혀 모르고 있던 무슨 충격을 새로 받는지 예를 들어서 어제 본 시중카드 데이터가 있다라든지 네. 그거를 명시적으로 말을 못하지만 새로운 데이터인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해석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다르다라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다른 이유로 인해서 이게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것을 갖다가 물론 그 뭐 머릿속에 있는 모형을 그 전부 다 소통을 할 수는 없지만 네. 그것을 적절히 소통하는 것이 한국은행 그리고 언론 기자단 또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SBS도 그리고 이제 시장 그리고 결국적으로는 사람들의 소비겠죠. 그것이 잘 흘러나가는 게 그게 각자 맡은 역할이고요. 그래서 기준금리라는 것을 중앙은행에 준 거는 그거의 최소한 하나의 시작점은 네.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해서 잘 끌어나가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의 법 체계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뭐 어렵지만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결국 이런 금리를 내리는 이 한은의 결정을 뒷받침하게 될 재정으로는 지금 추경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추경 규모나 그 구체적인 편성 방식을 놓고 지금 아직 이견이 있단 말이죠. 일단 전체적인 규모, 사이즈에 대한 의견부터 좀 다시 들을게요. 그 사이에 업데이트가 좀 되셨을 것 같아서 35조라는 이제 민주당에서 제시한 안이 있고 지금 정부에서 제시하는 안은 15조 내외 정도 됩니다. 이거는 이창용 총재가 예전에 얘기했던 15조 원에서 20조 원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의견과 거의 정부 안이 좀 일치한다라고 보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기 써져 지금 밑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35조가 진통제가 너무 많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통제라면 뭔가요? 그러니까 감기 같은 거 걸렸을 때 알아서도 낫는데 힘드니까 진통제를 먹어서 덜 아프게 한다. 추경의 목적이 거기에 있느냐? 아니면 지금 너무 말라가지고 우리가 마중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마른 우물에다가 바가지에 물을 부어가지고 펌프질 하는데 그러면 마중물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물이 많을수록 더 잘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마중물의 역할을 해줘야 될 정도로 강력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제 회복은 곧 될 건데 지금 중간에 어려운 부분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어떻게 시각의 차이가 추정 규모에 대한 차이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는 아마 여기서 이제 15조, 20조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전망 이렇게 나올 때 8월 달에 보면은 이제 올해 전망이 2.1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24년도 경제 전망이 2.5 정도였어요. 그때가 바로 뭐냐면은 저기 그 예산 짤 때였어요. 그러니까 예산 짤 때였으니까 예산 짤 때는 이제 경상 GDP 성장률을 하긴 하지만 경상 GDP와 우리 실질 GDP에다 물가 상승률을 얹는 거니까 2.5와 2.1을 가정하고 세수를 짰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2.0과 1.5로 우리가 세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에 적자 재정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적자 추경이요. 그럼 적자 추경까지 고려했을 때 35조 정도는 감내 가능한 수준인데 하반기에 적자 재정, 적자 추경까지 감안하면은 사이즈가 너무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허 교수님. 예, 저는 이제 뭐 성장률을 어디다 타겟팅을 하느냐라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1.5라고 지금 성장률 전망치를 하면서 이게 이제 추경의 규모가 15조에서 20조 원이다라고 하는 거는 보시면 우리나라 명목 GDP가 2023년도에 이제 2,400조 원 정도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이제 0.5% 하면 12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보다 약간 좀 넘는 규모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창용 총재님의 머릿속은 뭐 제가 다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2% 언저리, 2.2% 초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게 이제 완전 고용 우리가 성장률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어느 정도 뭐 인플레이션을 많이 높이지 않으면서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이 2% 초반이나 2% 언저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야당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35조 규모는 다분히 이게 전부 다 정부 지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정부 지출이 아니고 보조금 형식이 많이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 쿠폰 같은 거 말씀이시죠? 이게 바로 GDP에 바로 연결되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똑같이 2%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야당에서는 야 이거 이렇게 하고 이게 뭐 GDP로 연결될 때까지는 여기서 손실이 얼마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한은에서 생각하는 거는 아마 이제 정부 지출 자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까 이제 뭐 모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편성 문제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편성에 대한 시각이 좀 다른 것 아닌가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당초에 이창용 총재가 15조에서 20조 거론했었을 때와 지금을 똑같이 볼 수 있는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성장률 1.5로 생각보다 좀 더 크게 낮췄잖아요. 당시에 이창용 총재가 비상계엄 사태로 까먹은 성장률을 보완할 만큼의 추경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충격이 생각보다 더 크다면 조금 더 넉넉하게 추경을 해야
일종의 재정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김 교수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러니까 1.6에서 1.5로 낮춘 것만큼은 또 만약에 그럼 더 플러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추경에서? 근데 이제 문제는 규모가 뭐냐면 얼마 안 됩니다. 0.1%이기 때문에 한 2조도 채 안 되거든요. 네. 예. 액수가 그렇고 또 하는 또 액수가 그렇고 또 방향도 보더라도 만약에 머릿속에서 1.6에서 1.5로 낮추면서 네. 어떤 게 대한민국의 적절한 성장률이냐 하는 것도 만약에 같이 낮아졌다면 잠재 그러면 성장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잠재 성장률이 낮춰. 그럼 안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 기준 자체를 낮춰버리면 할 말은 없지만 그렇죠. 여전히 근데 우리 잠재 성장률이 2%라고 본다면 그러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 2, 3조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2조 정도. 똑같은 계산. 그러면 지금 15조에서 20조 밴드를 제시한 것 중에서 상단 쪽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뭐 물론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만 근데 아까 그 2조도 말씀하셨는데 한국은행 자체에서 이제 재정 무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재정 무형으로 하면은 아마 지금 하더라도 2조를 풀더라도 올해 GDP에 미치는 효과는 1조가 안 되게 나올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올해는- 세정 승수가 있는데 네. 5년 승수로는 이게 2까지 갈 수도 있는데 경기가 안 좋을 때 지금 하게 되면은 앞으로 3분기 정도 승수거든요. 네. 그 승수는 아마 0.4 정도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효과들은. 앞으로 한국은행의 선택이 더 복잡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번엔 인하를 선택했지만 앞으로 이제 통화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변수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올려야 될지 죄송합니다. 내려야 될지 내린다면 얼마나 내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복잡해질 거라는 건데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그런 기준금리를 몇 차례 더 낮출까? 저희가 점쟁이는 아닙니다만 일단 그래도 예상을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입니다. 어느 수준까지 낮추는 게 적절한가? 네. 여기에 대한 견해 듣겠습니다. 뭐 몇 번이라는 숫자보다 네. 결국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9시 50분 정도에 이제 숫자는 들었고 네. 그거를 전망치 숫자를 듣고 예. 이제 과거에 이제 한번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한국은행 기자실 한번 가서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옆에서 이제 물론 허락을 구하고 옆에 전화기를 놓고 거기 카톡이 울리는 거죠. 네. 저도 모든 그 생활을 기자에게. 한동안 했었습니다. 아, 하셨어요? 네, 예. 준비하고 있다가 네. 이제 바로 손 네, 나오고요. 그래서 그걸 직접 찍고, 네. 그래서 막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자회견 올라가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기자회견도 들어오라고 했는데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진 않고 들었더니 PD님만 들어가셔서 기자회견 찍었는데 그때 경험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제 지금 이 사이에 시장에서는 막 이제 분석을 할 겁니다 아마. 네. 분석을 하고 결국 이제 그러고 나면 그 분석에 대한 한국은행의 분석이 있겠죠. 카운터 분석이 있어서 그러고도 이제 기자회견을 들어가시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특히 뭐 이미 결정됐겠지만 소수 의견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한국형 포워드 가이던스 네. 3개월 정도의 전망을 어떻게 나가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발표문에 대비해서 어떻게 시장에 조정해 나가는가 하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럼 결국은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몇 번 더 내릴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그게 단순한 숫자보다는 이게 당장 내릴 수 있는지 없는지 그에 대한 것이 지난 6주 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에서 뭐가 바뀌었는지 해나가면서 그 흐름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몇 번 더 지금 지금보다는 더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까 말씀하신 중립이자율인 것 같습니다. 중립금리에 네, 대한 중립금리. 부분 네. 여기에 대한 판단은 이제 어떻게 금통위원들이 할지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일단 인하 사이클을 다시 시작했다라고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 2.75% 이제 다음 달 또 금통이 있고 네. 지금 대체적인 전망은 다음 달에 한 번 더 쉰다. 그리고 다시 인하 사이클을 재개한다. 이제 이런 식의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되겠죠. 근데 뭐 알 수는 없는 것이고. 예. 그런데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1.4, 2.0, 올해 1.5 최근 3년간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워낙 높아서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의 중립금리 수준을 이제 어떻게 보느냐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대충 2% 언저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1.4, 2.0, 1.5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거나 그 수준인 상황이 3년째 지속이 되고 내년에도 이제 1.8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나오니까 그러면은 이제 내년에도 지금까지 한 내년까지는 뭐 2.0, 1.9 정도를 잠재 성장률로 보고 있으니까 잠재 성장률보다 기울기가 더 낮게 GDP 갭이 확대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중립금리 수준으로 빨리 복귀가 안 된다면은 그러니까 원래는 이때는 중립금리보다 훨씬 낮아야 되는 건데 네. 낮지 않고 지금 높은 상태가 물가 때문에 되고 지금은 이제 미국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낮췄다고 해도 지금은 여전히 그 경기를 완화적으로 확장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상황이 계속 어디까지 끌 수 있을까 하면은 그것 자체도 부담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2% 수준으로는 어느 정도는 빨리 가져서 적어도 그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중립 수준 쪽으로 가줘야 그래야 어떻게 보면 또 경제도 숨통이 트이고 네.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아마 한국은행도 그런 생각일 건데 대외 여건 때문에 아마 그거를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그런 것일 거라고 봐요. 그러면 2% 수준까지 낮춘다고 가정하면 이제 세 차례 정도는 더 네. 금리 인하를 한국은행이 선택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미국 연준이 지금 금리 인하 천천히 하겠다고 지금 몇 차례 계속 네.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부 환경은 도와주진 않아요. 쉽사리 이렇게 금리를 네. 눈치 보지 않고 내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셈법이 더 복잡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그 미국의 연준 기준금리랑 이제 우리나라 기준금리 변동폭을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더 작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 올릴 때 덜 올렸고 내릴 때 덜 내렸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거 이렇게 단순하게 대입해 보면 만약에 미국이 연준이 올해 한 번뿐이 못 내린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뭐 내리는 횟수가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뭐 세 가지 변수죠. 이제 물가, 그리고 환율,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볼 텐데요. 이제 미국보다는 이제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이 어려운 게 환율을 쳐다봐야 된다는 것이고 네. 자본 유출입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다행스럽게 지금까지는 이제 자본 유출입이 역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자본 유출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네. 뭐 만약에 이제 주식 시장이나 채권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흐름이 보여준다고 그런다면 한국은행은 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될 그런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예, 그럴 때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네. 이제 통화 정책을 스탑을 하든가, 이제 완화를 스탑을 하든가, 오히려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는 방향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존재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변수 하나를 빼먹어서 물가 변수를 안 짚어봤습니다. 물가가 지난달 저희 CPI가 2%대 다시 위로 올라섰거든요. 이게 이제 환율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게 지배적인데 환율은 여전히 1,400원대 위로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후행적으로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면 당분간 물가 걱정을 하는 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계속 할 수밖에 없고요. 네. 네, 그러다 또 아까 말씀하신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 서로 관세를 올리다 보면 그렇죠. 물가가 인플레이션의 다 작은 오를 요인이겠죠. 거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환율이 안정되긴 했지만 어차피 물가라는 게 12개월 전에 비해서 어떠냐 하는 것을 비교하는 거니까 네. 안정된 거는 최근에 몇십 원 내린 것이고요. 그렇지만 지난 1년으로 보면 상당히 환율이 올랐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동안 1년 동안 오른 환율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환율이 물가에 천천히 영향을 미치는 그 두 가지 때문에 지금 물가에 대한 걱정에 있어서 외국 요인은 계속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상황 여쭤볼게요. 어쨌든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도 우리가 계속 뭐 신경을 쓰고 봐야 되는 건데 최근에 미국 경제가 그렇게 잘 나가던 미국 경제가 조금 이상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네. 뭐 판단하기 섣부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서비스업 PMI라든지 네. 아니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부분이라든지 네.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 같은 것들이 소비자 인식조사 이런 데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앞서 나가는 분석일 수 있지만 이러다 미국 경제도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는 것 아니야? 이제 이런 걱정이 이제 네. 저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최근 몇 달간의 1월 20일 직전 그리고 직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니까 취임하신 이제 한 달쯤 됐는데 한 달 됐습니다. 네. 근데 한 1년 된것 1년 같은데? 된 것 같으시죠? 네, 당연히. 예. 제가 왜냐면 1월 달에 이제 미국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취임식 때 그 뭐 근처를 가봤습니다. 당연히 워싱턴에 있어가지고요. 네. 근처 갈 일이 있어가지고 시내를 가봤는데 또 경기 좋습니까? 8년 전, 네, 좋아요. 특히 8년 전에 비해서 8년 전에 트럼프 그때 트럼프라 그랬죠. 트럼프 시대가 시작할 때 네. 그때에 비해서는 훨씬 더 미국민들의 서포트가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포트는 그대로일지 모르겠는데 반대는 줄었어요. 포기한 거죠.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리로 따지면 부동층 같은 경우입니까? 아니면 침묵하는 그냥 그냥 샤이. 침묵 혹은 부동으로 간 거죠. 네. 많은 분들이. 왜냐면 8년 전에 해봤더니 별로 효과가 없더라.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미국민이 선택한 거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네. 하는 식의 것이 있으니까 트럼프는 훨씬 더 일하기는 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칼을 얘기했는데 훨씬 더 칼쳐서 빼면 더 많이 휘둘 수는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소비자 심리 등등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는데 과연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관세의 칼을 휘두르고 경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거에 있어서는 지금 걱정하는 만큼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은 있을 겁니다. 연준은 걱정하잖아요. 요즘 걱정하는 물가가 거죠. 지금 목표치만큼 충분히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을 했고, 그렇죠. 거의 다 됐는지 알았는데 네. 집권 이후에 관세 전쟁에 대한 걱정 때문에 물가가 다시 꿈틀하니까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의 말이 지금 온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 조금 최근에 달라졌죠. 예. 그렇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강한 건 또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미국 경제가. 그러니까 미국 경제만 잘 나간다는 게 아직도 맞긴 한데 네. 그 잘 나가는 정도가 그래도 최근 두어 달 동안 조금 줄었다. 그 정도로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걱정이 현실화되면 그야말로 스태그플레이션이 갈 수도 있는 것을 배제하지 않지만 네. 아직은 기준 시나리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걱정은 이제 연준이 아예 금리 내리는 거를 작업을 멈춰버리거나 네. 거의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내리거나 네. 이렇게 될까봐 지금 이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거고, 최근에 미국 뉴욕 증시도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조정을 좀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런 부분을 선반영해서 지금 걱정을 하고 네.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연준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우리가 물가하고 이제 고용 쪽이지 않습니까? 네. 아직 고용 지표가 2월 거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고용 지표는 1월까지는 상당히 좋았고요. 완전 고용 수준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정도로 그 이제 결국 이제 물가 문제가 있는데 그 트럼프가 여러 차례 그 언급했던 자기가 뭐 존경한다며 이렇게 했던 그 저기 대통령이죠. 맥킨리 그 사람이 이제 그 맥킨리 관세를 1890년대인가 그때 내렸을 때 네. 예, 비슷한 관세를 해서 그때 물가가 엄청 올랐어요. 예, 아마 그런 우려가 있어서 뭐 스티글리츠나 블라인더 같은 이제 저명한 이제 경제학자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언급을 한 것 같은데 확실한 거는 이제 그 4월 1일 날 결국은 이제 그 보고서가 나올 테고 네. 그 통상 관련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아마 그 관세 정책을 하게 될 텐데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은 이제 확실한 거죠. 근데 지금도 이미 3%대 지금 위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아예 진짜 안 내릴 수 있는 시나리오도 이제는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중립금리 수준 2%까지 우리가 독자적으로 내릴 수 있겠습니까? 많이 벌어지는데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예, 저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런다면 이제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독자적으로 통화 정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제 볼콜 시대 이후로 사실은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 잡은 게 연준의 굉장히 큰 이제 성과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아이러니하게 이제 트럼프는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것을 원하고 있지만 트럼프의 연준 흔들기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있어갖고 연준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은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것에 이제 유탄을 맞아서 우리나라 통화 정책도 굉장히 이제 뭐 경직적으로밖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자금의 유출입이라든지 환율 문제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물가가
환율의 영향을 받아서 다시 올라가는 문제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쉽사리 움직이기가 어려운, 그래서 이제 그 계속 앞에서 우리가 논의했던 그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계산에 넣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책무에 지금 봉착해 있다라고 볼 네. 수 있겠습니다. 환율 전망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달에 환율이 굉장히 경제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거의 1,480원대 이렇게 육박을 했기 때문에 1,500원 시대를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내부의 위기감이 상당히 컸었죠.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1,42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일시적인 건지 추세적으로 좀 더 떨어지는 건지 여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교수님. 그게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리 차가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와 관련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금리 환율이 뭐 80원대 때는 1,500원대 얘기하다가 지금 1,420원이니까 1,300원대 또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게 이제 계속 내려갈 것인가 아닌가 하는 건데 뭐 환율이라는 게 주가와 마찬가지로 경제학에서는 거의 뭐 가장 예측하기 힘든 변수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예측이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내일 거기 가 있으면 오늘 가 있을 거라 이거죠 이미. 네. 내일 환율이 떨어질 걸 알면 왜 오늘 떨어지지? 그랬으면 이미 떨어졌어야지.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 보면 결국은 이제 예측 가능한 금리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수급이 움직이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그 하루하루의 움직임에서는 뭐 그 조선 업계의 계약이라든지 그런 수급도 그냥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요. 네. 그런 걸 분리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뭐 환율 예측은 뭐 지금 이 정도의 수준 이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에 특별한 수급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냥 현재 정도 수준 20, 30 그 정도 수준에 왔다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달러의 움직임은 원화에 대해서만 뭐 강세가 좀 수그러들었다 이런 건 아니고 전반적인 강달러가 조금 한풀 꺾인 양상이긴 해요. 아까 달러 인덱스 맞습니다. 106 수준까지 떨어졌다라고는 하는데 궁금한 건 이거죠. 저희가 우리 경제를 감안했었을 때, 우리 펀더멘털을 감안했었을 때 적정 환율 수준이 어느 정도고 그러면 버텨낼 수 있는 환율 수준은 어느 정도냐. 이게 뉴노멀 시대의 기준 자체가 좀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적정 환율 수준, 버틸 수 있는 환율, 마지노선 네. 이 정도의 기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한국은행에 그 근무할 때 그런 그 작업을 몇 번 했었어요. 지금 적정 환율이 얼마냐. 방어선을 정해놓고서는 그러니까 뭐 정책 결정을 방어를 하나요? 할 수는 없지만 뭐 이 정도는 얼마냐 하는데 지금까지 항상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그때 달라요.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경제가 적응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뭐 지금 상황에서 이 정도 되면 당장 이제 힘들다 이런 것들은 있죠. 근데 어떻게 그 가격은 우리가 적응을 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 지금 상황에서 적정이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속도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됐으니까 그럼 우리 경제가 지금의 수준에서 얼마나 빨리 이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한 가지 관건이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뭐 지금 달러 쪽은 조금 안정화 쪽으로 조금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좀 더 가치가 떨어지는 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까 저기 김재일 교수도 말씀하신 환율은 예측은 진짜 거의 어렵다라고 봐야 되고 아까 전망하고 예측을 구분하시거든요. 우리가 전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스토리가 이렇게 된다면 환율은 이렇게 될 거다. 아마 한국은행에서도 이번에 할 때 그냥 뭐 현재 수준으로 갈 거다 이런 식으로 아마 됐을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가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또 추가로 발생한다든지 네. 생각보다 뭐 내수 경기가 더 위축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이제 환율이 또 크게 출렁일 가능성들은 이제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또 출렁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빨리 여기에 적응할 수 있느냐 요거를 고민할 때 보면은 지금 우리가 2024년에 환율이 엄청 출렁했습니다. 그 기업들이 그거에 대응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 그렇죠. 올해 만약에 또 그런 식으로 출렁이게 된다면은 그죠 한계를 이제 넘어서겠죠. 내가 이렇게 도저히 살지는 못하겠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충격이 작년보다는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뭐 정책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환율을 작년을 생각을 해본다면 올해는 정책적으로든 어떻든 환율은 상당히 안정화되도록 유지시키는 게 작년보다 오히려 더 중요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학문적으로 그러니까 계산기를 두드려 본 환율 수준은 모르겠지만 그냥 그 비상계엄 사태 이전의 환율을 그래도 우리가
안정된 환율 수준이다 이렇게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300원 후반대. 그 달러만 봐서는 좀 그런 것 같긴 한데요. 네. 예,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지금 달러 통화가 지금 많이 변동을 보여가지고 우리가 유로화 대비나 아니면 엔화 대비로 우리가 환율을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큰 변동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예, 달러와 대비로 우리나라 워낙 환율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은 결국은 미국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것이 이제 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달러 환율에 네. 보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의 금융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해답이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그렇게 큰 폭으로 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요즘 환율이 안정된 것도 사실은 처음에 트럼프 행정부 출발했을 때 미국의 그 달러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던 것이 이제 문제였고 최근에 그 국채 금리가 좀 안정화되니까 그것에 따라서 또 다시 이제 달러가 안정이 되는 것 같이 보여지기 때문에요. 네. 미국의 금융시장이 더 키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뭐 말씀하셨던 이제 계엄 사태 이전 수준 이것에 우리가 시각이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최근에 스캇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강달러 기준을 유지하겠다라는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가 자국의 통화를 약세로 가져가는 걸 용인하지는 않겠다라고는 했지만 네. 저는 이제 강달러의 그 귀가 좀 솔깃하더라고요. 네.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기본적인 강달러 기조를 가져가겠다라는 뜻인 것인지 네. 원래 저희가 예상했던 거는 달러 강세가 너무 심하니까 뭐 자국 내의 제조업 기지를 좀 만들려고 하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달러를 좀 약하게 떨어뜨리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는 했었는데 네.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는 강달러입니까? 약달러입니까? 그게 기조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경제 TV니까 네. 경제를 볼 때는 환율이 하나로 움직여서 강하냐 약하냐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뮤니케이션은 그 행정부 혹은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네. 어느 컨텍스트 얘기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외국 여행을 갈 소비자에게 얘기한다면 대한민국 통화가 강해서 여러분이 동경에 가면 뉴욕에 가면 편하게 햄버거를 드시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고요. 네. 반대로 또 한국에서 그 자동차를 만들어서 외국에다 파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환율이 높은 게 좋은 거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거는 그거는 뭐 틀려온 사실이고요. 그건 어느 네. 나라나 정치라는 것이 국민들을 만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강달러, 약달러를 한쪽으로 끌고 나가지는 절대로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왜냐하면 환율이라는 것이 언제나 위아래가 다 있는 것이고 네.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제조업이 문제가 있다. 그럼 당연히 약달러로 가자고 이야기를 할 테고요. 그렇지만 국민들 일반으로 보면 강달러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경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경제에서 외생과 내생 변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만약에 움직일 수 있다면 조금 자국 통화를 약하게 해서 수출이 잘 되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도 맞고요. 네. 그렇지만 또 내가 이 경제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우리 통화가 강하게 만들겠습니다. 하는 것도 둘 다 맞는 것이죠. 네. 그중에 둘 다 맞는 스토리고 그거를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느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를 미국 경제를 스트롱해서 MAGA 마가를 해서 강달러를 만들겠습니다. 하는 말도 맞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무역 전쟁이나 그런 측면에서는 약달러를 만들겠습니다. 너무 강하지 않게 하겠다? 뭐 그렇게 하는 게 더 맞겠죠. 그런 두 가지 논리가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외국의 입장에서는 그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통화정책 결정문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번에 금리를 내리게 된 배경, 그다음에 성장률을 1.5%로 낮추게 된 배경, 다 그 문단마다 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하는 금통위의 생각이 들어갔는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다 불확실성. 지금 모든 문단마다 불확실성이다. 세계 경제도 물가 경운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국내 경제 상황을 보면 정치 불확실성 확대됐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네, 여전히 불확실하다. 네, 그래서 결론도 불확실성을 안고 앞으로 통화 정책을 결정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한은도 가장 변수가 이 불확실성. 네. 이군요. 예. 결국 이게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그 탄핵 사태 이후에 우리 정치적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진 거죠. KDI가 왜 경제 불확실성 지수 내놓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12월에 그게 525가 가가지고 역대 가장 높았던 것보다도 100포인트 이상 높은 정도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게 확실하고, 근데 하필이면 이게 또 이제 트럼프 2기 집권 때를 하다 보니까 대외 불확실성도 이제 굉장히 커졌고, 그러니까 대내 불확실성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커진 상황에서 대외 불확실성도 우리가 트럼프 2기라는 것 자체가 워낙 큰 거니까 실제로 저렇게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은 예전에 여기서도 뭐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불확실성이 커졌을 때 제일 영향을 받는 게 이제 소비하고 투자 이렇게 되는데, 네. 예, 그 아마 이제 1.5로 내린 그 상황들도 보면은 저 표현을 썼다고 한 거는 지금 수출 쪽만 아니라 내수 쪽에서도 조금 조정이 일어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그 은행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그 기업 대출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기업 투자가 올해 지금 한 40% 정도 당초보다 줄이고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우리 내수 부분에서도 조금 영향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뭐 저는 좀 크게 봤었지만 네. 중립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도 좀 더 크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의 선택은 기준금리 인하였습니다. 이로써 2년 4개월 만에 우리는 다시 2%대 금리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앞으로의 금리 결정에 있어서 가장 변수,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불확실성입니다. 이 불확실성이라는 건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모든 결정을 뒤로 미루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죠. 이 불확실성이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지 이 부분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마치겠고요.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